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언젠가 영상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놓고 계속 밀어놨다가 이번엔 꼭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 자료는요, 선생님이 진짜 정말 십몇 년에 걸쳐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딱 두 쪽으로 만든 자료거든요. 뭐 여기에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건 뭐 90%, 뭐 100%까지는 좀 거짓말이고 90% 정도는 모든 걸 담았다라고 굉장히 선생님이 자부하는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고요. 요 자료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잘 상기시키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요, 이 15세기 중세국어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 이런 거 수능에서도 언어 매체 선택한 친구들은 나오잖아요. 이 문법 부분에서 나올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 베이스로 꼭 분석하셔야 되는 중세국어 예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썼느냐?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죠? 세종대왕께서 쓰셨고요. 이 글의 내용을 보시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제를 하셨는지 한글 창제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창제 정신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네 가지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이게 중세 국어 자료이기 때문에 얘들아,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반드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현대어 풀이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내신 문제에서는 현대어 풀이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현대어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자 옆에 한글을 병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죠. 바로 세종이 어제 직접 몸소 만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정말 간지나지 않나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자, 세계 유일의 창제한 문자,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쓰여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도대체 뭐냐? 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한자음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준 한자음을 정해놓은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를. 우리가 바나나라고 쓰잖아요. 지금은 바나나. 그런데 실제 그 영어권 사람들이 바나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발음하죠? 버네너라고 한단 말이에요. 버네너. 요게 실제 그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그대로 음자 표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표기입니다. 요거.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던 이상적인 한자음이었어요. 이상적인 한자음. 그래서 요런 거, 그죠? 우리가 음이라고 읽잖아요. 훈민정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중국 원음이 뭐 이런 식으로 났나 봐요. 요게 여린 히읗이거든요.
근데 이 여린 히읗은 초성이 올 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기는 좀 힘든 초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이상적인 한자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이상적인 한자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바나나라고 하는데 버네너라고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뭘까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가서는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하게 됨으로써 사실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많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진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대주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의 그 글자는 완벽한 말과 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종성이 없는 경우에도 음가가 없는 형식종성이라고 해요. 형식종성 이응을 표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 예시를 써놨죠. 셰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본문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보면은 그냥 셰예요. 셰. 그런데 여기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형식종성을 넣어준 겁니다. 셰. 초성, 중성만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종성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종성도. 그랬을 때 발음이 되지 않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이걸 형식종성이라고 합니다. 형식종성 요거를 받쳐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형식종성, 형식종성. 그래서 이렇게 형식종성을 사용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교해 볼 만한 게요. 요 종 있죠, 종. 종은 옛니응이에요, 옛니응. 얘랑 다릅니다. 얘는 형식종성이고요. 얘는 실제로 받침 이응으로 발음됐던 얘는 발음이 되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셰종 이렇게 되는 거죠. 셰종.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종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식종성 이응을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이형보래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 안 했으면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그 해당하는 예시가 없거든요. 근데 이형보래가 뭐냐면요. 이 한자음 표기를 할 때 한자의 리을 받침이요. 이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국 원음이 약간 좀 빨리 닿는 소리로 끝나나 봐요. 이게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린 히읗을 붙여서 약간 빠르게 끝 닿는 소리, 입성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예시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별인데 별 요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입성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거 히읗이 아니라요. 여린 히읗이 와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 자, 이렇게 여린 히읗이 오는 경우가 바로 이형보래입니다. 이형보래.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한 학교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자, 형식종성이 사용되었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소실문자. 자, 5개 외웁니다. 자, 요 5개 외웁니다. 자, 중세국어에 요 비읍 아래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요. 자, 얘는 앞에서 계속 나왔죠?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지금은 사라졌어요. 자, 세모 반치입니다. 반치음. 즈 이렇게 발음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거 꼭지가 있는 애예요. 옛니응. 꼭지가 있는 옛니응은 주로 받침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는 받침. 자,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래아가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이 아래아가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사라졌어요. 자, 이 아래아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 방언에는 남아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요 5개 소실문자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요. 자, 우리 위에 나와있던 예시 여기 옛니응
그죠? 옛니은 쓰여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린 히읗, 그지? 여린 히읗 사용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본문이요. 여기랑 여기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특히 나란말싸미에서 너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란말싸미 균기계 달아라고 하네요. 자, 나라의 말싸미,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균기에 중국과 달라서란 뜻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중국 중심의 사고를 하던 그런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땡 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이 자주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바로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제정신의 첫 번째 해당돼요. 자주정신 체크하세요. 자, 요거 시험 쉽게 나오면 뭐에 나오나? 뭐에 나오냐면요. 서술형 시험에 나옵니다. 서술형 시험에 자주정신 체크하세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첫 번째. 자, 중세에 이 조사들 있죠. 격조사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란말 싸미 할 때 나라의, 여기 현대어플이랑 같이 봐야 되거든. 나라의 말이 이렇게 관형격 조사로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관형격 조사? 지금 현대국어에 사용되는 관형격 조사는 없는데? 자, 바로 지금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입니다.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됐어요. 자,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될 때는 어떨 때 사용되느냐? 자, 선생님 밑에다가 이렇게 또 설명을 써놨죠? 중세의 관형격 조사는요. 에의 시옷이 있었습니다. 에의 시옷. 자, 에의. 얘는 그냥 높이지 않아도 되는 평칭의 유정명사 뒤에 왔어요. 유정명사라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사삼. 이거 사삼. 지금의 사슴입니다. 사슴. 사슴인데 이 사슴은 유정명사에 속하죠.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고요. 근데 이 마지막이 아래아로 끝났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양성모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음조화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양성모음 뒤에는 아의가 오고요. 음성모음 뒤에는 의가 왔어요. 여기 양성모음 뒤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어적기 돼서 사삼에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칭의 유정명사 뒤에는 에나 의가 왔다라는 거고요. 자, 높임의 유정명사, 좀 높여야 되는 대상 있죠? 높여야 되는 대상 뒤에는 시옷이 왔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예시 써놨죠? 자, 이 훈민정음 특히 중세국어 자료에서 높임의 대상은 두 분이 제일 잘 나와요. 바로 부처, 석가모니 있죠? 부처님이랑 임금님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는 시옷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여 시옷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랏말싸미 할 때 나랏은 뭐에 해당이 되냐? 바로 이 무정명사에 해당되는 거죠. 나라는 무정명사에 속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명사 뒤에 시옷을 붙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높임의 유정명사고 높임의 유정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물 있잖아요. 나무, 꽃 이런 것들을 유정명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틀립니다. 근데 식물은요.
무정명사에 속해요. 식물. 그래서 나무 있죠? 나무? 중세 때는 나모였어요. 나모. 그래서 얘는 뒤에 관역격 조사가 오면은 에의가 아니라 시옷이 옵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못. 요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나못. 지금의 나무예요. 나무. 자, 그래서 높임의 유정명사 또는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이 왔다. 이 시옷은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자, 선생님 벌써 별표 딱 해놨죠, 그죠? 별표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싸미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말싸미. 자, 말싸미. 자, 일단 형태소 분석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요 이어적기 되어 있는 표기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잘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자, 말쌈, 이 요렇게 형태소가 쪼개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이어적기. 바로 중세국어 시기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표기 방식이에요. 자, 이어적기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밑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앞 음절에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지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넘어가서 적어주는 게 바로 이어적기예요. 자,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끊어적기겠죠? 끊어적기는 현대국어.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끊어적기란 바로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질 때 뒤 음절 초성 이응을 표기하여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형태소 요렇게 분석되잖아요. 그대로 요렇게 적어주는 거죠. 깊은. 요게 이어적기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은. 요게 이어적기예요. 이어적기 표기 방식은 요거고요. 바로 깊은 이런 식으로 형태소가 각각 드러나게 적는 것을 우리가 분철 또는 끊어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적기는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이고요. 끊어적기는 현대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두 개 비교해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다시 위에 보면요. 자, 말싸미에서 각자병서. 각자병서라는 거는요. 각자, 똑같은 글자를 병서,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게 병서입니다. 자, 그래서 시옷 두 개 연달아서 쓰여있죠? 그죠? 나란히 쓰여있죠? 각자병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병서가 사용됐고요. 자, 여기 아래야 소실된 문자, 아래야 사용된 거 보이네요. 그죠? 아래야 사용된 거 보이고요. 자, 요것도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은 부분. 자, 의미가 축소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쌈이요. 현대어 풀이를 보세요. 말씀이라고 안 되어 있고 말이라고만 되어 있죠. 말.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말쌈이라는 게 정말 그냥 말, 높임의 뜻이 아니라 정말 넓은 개념의 이 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높임 표현으로만 그 의미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가 좁아졌다라고 해서 의미의 축소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의미의 축소. 그래서 말, 넓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 높임의 의미가 있는 의미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격조사 2가 사용됐는데요. 자, 이 주격조사 2가 또 관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빼놨죠. 자, 중세 주격조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주격조사 굉장히 헷갈리게 오답선지 내기 좋아요. 오답선지 내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중세의 주격조사는요, 3가지였어요. 현대국어랑도 비교해보세요. 현대국어는 주격조사가 이, 가. 요렇게 2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세 때는요, 요 가가 없었고, 이가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 어떤 모음? 이계 모음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이. 그리고 이계 모음 뒤에서는, 이거 뭐야? 영형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붙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를 표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자음 플러스 이를 먼저 볼게요. 자, 바로 요게 이거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자,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세 때는 이어적기를 하다 보니까 이 초성에 오는 이응은 사실 발음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음가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음이 이어적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어적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왜냐면은 요것만 보면은 주격조사 짝대기 이가 사용됐다.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짝대기 이가 사용된 게 아니라 이가 왔어요. 이. 자, 자음 뒤에는 이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모음 이외의 모음은 짝대기 이가 옵니다. 이거 뒤에 또 예시 나오겠지만 너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너. 2인칭 주어. 이 2인칭 주어 뒤에는 이가 올 수 없잖아요. 이가 올 수 없고 짝대기 이가 바로 오는데 이게 중세 때는 표기를 바로 붙여서 할 수 있었어. 중세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게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라고 읽었어요. 너희. 그래서 요렇게 짝대기 이가 바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 요게 그 예시고요. 자, 이 모음 뒤에 영형태가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자, 요 예시를 볼게요. 불후이. 이거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불후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불후이가 형태소 분석을 하면요. 우이 이게 또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이라서 이로 끝나요. 이. 바로 요거에 해당됩니다. 이 모음 뒤에 끝났을 때는요. 뒤에 이도 올 수 없고 짝대기 이도 올 수 없어요. 그냥 영형태가 오는 겁니다. 영형태가 오는데 요 형태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뿌리 가.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예시를 볼 때 이렇게 주격조사가 왔는데 이도 아니고 짝대기 이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이모음으로 끝났잖아요. 이모음. 이런 거 이제 영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형태 주격조사가 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세국어 자료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요. 이 주격조사가 굉장히 헷갈리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답률도 높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격조사 여러분들 꼭 잘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짝대기 이, 그리고 영형태 주격조사. 자, 이 주격조사가 어떤 의문론적 조건에서 그 뒤에 왔는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세의 주격조사. 꼭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란말싸미 요 5글자에서 관형격 조사도 나왔죠. 이어적기도 나왔죠. 주격 조사도 나왔죠. 이 의미 축소.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의미의 축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이 글자 왼편에 점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두 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네요. 자, 이거를 방점이라고 합니다. 방점. 여기 보실까요? 방점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왼편에 이런 방점을 찍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조.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표시예요. 소리의 높낮이.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죠? 중국어의 그 사성이 있잖아요. 성조. 선생님 뭐 중국어 공부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나 아무튼 이 중국의 말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오답으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게 소리의 높낮이잖아요. 근데 뭐 소리의 세기를 표현했다. 또는 뭐 소리의 장단을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오답선지를 막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소리의 높고 낮음입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그렇게 그 높낮이가 심한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금방 사라져요. 표기에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16세기 말에 소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방점이 한 개, 두 개 없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자, 점을 한 개 찍으면요. 거성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 가장 높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 라, 뭐 이런 식으로 미, 라 이렇게 높게. 자, 점이 없으면요. 옆에 점이 없으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은 소리. 아래 깔아주는 소리 있죠? 나, 써 이런 식으로 낮은 소리. 자, 두 개 찍은 애가 조금 특이한 애입니다. 그죠? 얘가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말. 그래서 이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려면은 이게 사실은 좀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길게 발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말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길게 발음된다라고 표시해주는 요 기호 있죠. 요런 식으로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국어에서 이 장단음도 많이 구별을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단음 요거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뭐 요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타고 말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음을 구별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아무튼 요 상성으로 표시됐던 단어들이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어떻게 표시해서 냈냐면요. 이게 나는 평성이잖아요. 낮은 소리. 나. 점 하나는 높은 소리. 랏. 말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니까 요렇게 표기. 다시 싸는 내려와야 되겠죠? 미는 이렇게 올라가게. 요렇게 표기하는 게 모의고사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조에 따르면은 이 방점에 따르면은 나랏 멀 서미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 훈민정음을 중세어로 낭독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 혹시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뭐 훈민정음 낭독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성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랏 멀 서미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아마.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방점 사용. 거성, 상성, 평성.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요 세 개까지 가르쳐 주실 거고요. 혹시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들은 입성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입성이라는 거 아까 사실 여기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이 이영보레 할 때 입성이란 말을 선생님이 잠깐 했는데 이 입성이라는 거는 빨리 끝 닫는 소리예요.
빨리 끝 닫는 소리라 방점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방점이랑은 관계가 없어서 요 표에 선생님이 그래서 넣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성, 상성, 평성, 입성 이렇게 네 가지 성조를 우리말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입성은 방점과는 관계가 없고요. 받침이랑 관계가 있어요. 받침. 요런 그드, 브스 이런 받침들이 빨리 끝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방점으로 보면 이 랏은 거성이지만 이 받침 시옷이기 때문에 랏, 랏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랏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랏 이렇게 좀 빨리 끝내주는 그게 이제 입성입니다. 아까 이형보레에서도 이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별 이렇게 약간 좀 빨리 끝 닫는 소리. 이걸 나타낸 게 이제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 입성에 대한 개념만 혹시나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하셨다면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점이랑은 관계없고 방점이랑 관계 있는 애들은 거성, 상성, 평성.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은 소리.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중귀에. 자, 요거 시험 또 잘 나옵니다. 에. 중귀에 달아. 중귀? 자, 현대어 풀이를 보세요. 중국과 달라. 과로 해석이 되었죠. 과.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와, 과에 해당되는 부사격조사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조사냐?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비교 부사격조사.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그런 서술어랑 사용되는 부사격조사예요. 바로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조사. 현대국어는 와, 관데 중세 때 이게 형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에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소실문자 뉴응귀 요 옛니응 보이네요. 소실문자 옛니응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달아 요거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이 중세국어는 이어적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이어적기가 아니네? 이어적기가 아니네? 요렇게 생각한 친구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이 달아는요, 조금 독특한, 지금 현대국어의 그 불규칙 활용에 영향을 준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리을 이응형 활용이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는 기본형이 달하다예요. 달하다. 이 달하다인데 이 라가 지금 어떻게 활용됐어요? 어간이랑 어미가 만나서 활용이 되니까 이게 라가 리을 이응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현대국어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르불규칙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르불규칙. 여러분들 불규칙 배우셨나요? 자, 불규칙 활용에 어간 불규칙 중에 르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어간이 르로 끝날 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죠? 다르아? 있지 노래 있잖아요. 있지가 다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달라 이렇게 부르죠. 자, 죄송합니다. 자, 바로 이 르가 리을로 불규칙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르불규칙 또는 뭐 리을형 활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 리을 이응형 활용이 사실 중간에 리을 이응이 리을 니은형으로 활용됐다가
이게 지금 현대에서는 리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르블 규칙 활용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중세국어의 리을 이응형 활용이다. 다라다. 기본형 이렇게 형태소 분석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이 활용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중세국어는요 대부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거든요. 모음 조화가 또 무엇이냐? 선생님 밑에다가 개념을 써놨어요. 모음 조화는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양성모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래야, 아, 오. 그러니까 야, 요. 이런 것도 다 양성모음이겠죠? 음성모음은요. 어, 우, 우. 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조금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음이고요. 음성모음은 좀 어둡고 무거운 그렇잖아요. 졸졸졸졸 줄줄줄줄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음운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활용을 할 때도 중세국어 때는 굉장히 잘 지켜졌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간이 양성모음으로 끝나죠? 양성모음. 그러니까 뒤에 아, 어 중에 아가 오는 겁니다.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이런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예시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란말싸미 균기계다라 이거 한 문장 했는데도 지금 37분이나 됐어요. 영상 녹화가. 정말 공부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선생님 일단 영상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영상에서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부분부터 다시 해석하도록 할게요.